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이성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배소빈입니다. 윤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국민의힘에는 또다시 악재가 터졌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 녹취록 사태로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하루가 멀다고 바람잘 날이 없는데요. 네. 이거 빨리 수습해야 된다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오늘은 국민의힘 김행 전 비대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이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데 네. 네. 먼저 이제 시끄러운 이야기 하기 전에 방미와 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그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잘 알려야 되는데 네. 굉장히 잘 못 알리나요? 자책도 해요. 그렇죠. 네. 사실상 이제 저희가 아시다시피 1953년도에 전쟁 직후에 한미 동맹을 짜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70주년 됐는데 예. 당시만 일단 안보 동맹이었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전쟁 끝나고 확진이 폐허인 상황에서 세계 최강국가 안보 동맹을 맺은 우리 안보가 그래도 풍전등화했어요. 네. 상황에서. 그것도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때 네, 이승만 그때. 전 대통령이 거의 미국 가서 네. 정말 읍소도 하고 네. 협박도 하고 막 별걸 다 해서 얻어낸 거예요. 네, 사실. 네, 맞아요. 이제 크리스찬이티, 네. 크리스찬 그룹을 움직이고 했었는데, 이번 70주년에 이렇게 생각해보면, 네. 우리가 이제 경제, 외교, 문화, 국방력으로 보면 전 세계 6위의 강국이라고 해요.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위상은 정말 완전히 바뀐 거예요. 최약소국에서 세계 6관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 엄청난, 그리고 또 사실상 양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한민국 같이 번영을 이룬 국가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경제와 민주주의를 다 잡았죠. 네. 그런 마련에서 이번 70주년 동맹의 특별한 의미는 이전에가 안보 동맹이었다면 이번에 가치 동맹이다. 네. 이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동맹의 영역을 확장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안보 동맹, 첨단 기술 기술 동맹. 동맹, 문화 동맹, 네. 또 상호 인적 교류 동맹 네. 등등등. 그러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동맹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것이 이제 점진적으로 더 확대. 될 것이고 특히 이제 첨단 기술과 관련해서는 이제 네. 우주 기술까지 같이 공유하고 같이 R&D 센터를 만드는 것까지 이제 얘기가 됐으니까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또 우리 대한민국도 자긍심을 느끼는 하다. 이번에 중요한 거 하나가 핵 안보 관련 동맹인데 네. 이제 나토식 핵 공유에 버금가는 한미 간에 이제 새로운 핵 우산이 펼쳐졌다 네. 얘기는 하는데 네. 그 관련해서 어쨌든 다음 달인가 이번 달에 어쨌든 핵 미사일을 네. 장착한 이 미국의 잠산해 핵 오죠. 잠수함이 부산항에 들어온다 네. 얘기하는데 네. 이게 정말 어떤 의미를 담았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저희가 이제 비핵화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 안에 핵을 보유할 수는 없고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NPT 조약을 준수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핵 잠수함이 정기적으로 상시적으로 대한민국 근해에 와서 우리가 이제 기획 또 공동 훈련, 정보 공유 이것을 같이 한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네. 특히 이번에 이제 뉴클리어 협의체도 만들지 네. 않았습니까? 핵 협의체 네. 그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죠. 그렇죠. 보면 이제 차관복급으로 양쪽의 수납을 정해서 네. 처음에는 이제 장관급으로 한다는 말도 좀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자가 그러면 너무 크고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네. 그러한 협의체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이제 이번에 워싱턴 선언의 제일 큰 것이 상설 협의체를 만든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이 상당히 진전된 그것도 그래서 문서화했다는 거. 그렇죠. 동맹국 중에서 최초로 문서화했죠.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 뉴욕타임즈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이 그 북의 핵을 가장 대한민국의 위협 요소로 파악하고 네. 그것에 대해서 최초로 핵우산을 명확하게 네. 구축한 네. 대통령으로 네. 기록됩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핵이라고 하면 음. 뭐 이 핵 폭격기가 올 수도 있고 네. 뭐 잠수함도 있고 뭐 음. 항모도 있고 한데 그래도 특히나 이제 잠수함은 안 보이면서도 계속 북한을 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만일 미국 핵 미사일 잠수함이 거의 상시적으로 한국 근해에 와 있다고 하면 그 자체로도 뭐 거의 전쟁 항상할- 배치와 맞먹는 네. 그런 전쟁은 효과가 있다. 아시다시피 그 압도적인 희명한 평화 네. 이것을 저희가 못했어요. 네. 사실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때 뭐 그 종전 선언한다 이거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종전 선언한다 평화 상시적 평화 협력 체제 한다 뭐 수도 없이 얘기했죠. 네, 말로 그리고 해봤자 뭐 네, 평화 프로세스 한다. 네. 그 과정 중에 북한은 뭐 했어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실질적으로 그렇죠. 완성했다고 별별 거 다 네네. 하시면 지금 별 미사일 다 실질적으로, 쓰고 핵 오래까지 한다는데 네네. 지금. 네.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그 북한의 그 시간만 걸어준 것이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사실 대한민국은 우리 머리 위에 핵을 쥐고 있는 나라예요. 네. 그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안보 위협이죠. 그렇죠. 거기에 있어서 압도적 희망한 평화 체제를 구축했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큰 발전을 찍고 네. 싶고요. 네.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께서 직접 얘기했죠. 그렇죠. 북한이 개발하면 즉각적으로 응징하고 보복하겠다. 네. 이것의 정말을 의미는 구하게 하겠다. 정말을 구하게 하겠다. 예. 사실상 이제 핵무기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것은 미국 대통령한테 그렇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공멸할 수 없으니까. 사실 북한은 북한의 인민들한테 관심 있는 정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4대 체제 유지. 네. 지금 그 딸까지 등장을 해서 아. 전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러니까요. 너무 참.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딸한테 지금 핵 아닙니까? 물려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지금? 그런 국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김씨 패밀리 패밀리 예, 안위죠, 안전이에요. 네. 네네. 그것이 본인들도 무서워서 네. 미국에서 바로 핵을 공격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어떠한 도발도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네.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가진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일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애초에 한일 회담 하고 나서 야당이 뭐 빈손 회담이다, 굴욕 회담이었다 네. 뭐 했는데 지금 보면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이제 조만간 7일 날 방한해서 며칠 안 남았어요. 네. 방한해서 이제 제2차 한일 회담하고 셔틀 외교 복원한다. 네. 그리고 아마 오면은 이번에 역사 문제 인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뭔가 과거에 했던 이 DJ 오부치 선언을 직접 언급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한일 빈손 회담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먼저 베푸니까 그 다음에 일본도 뭔가 거기에 대해서 감내를 하는 그런 회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 이제 사실상 이제 한일 간의 그 서툴 외교가 네. 이명박 대통령 때 위안부 문제 네.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때 독도 독도 문제. 방문하시고 뭐 여러 가지로 완전히 서툴 외교가 끝나야 네.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일본으로부터 받았던 그 멸시는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그 도쿄올림픽 그 남북한 같이 하겠다고 정상회담 구걸하고 그때 정말 구걸했어요. 진짜 구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의 주1 외교관을 일본의 국장도 안 만나줬어요. 그럴 정도로 그 굴욕 외교를 했습니다. 네. 그 이유도 그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냥 남북한 공동 쇼 한번 하려고 올림픽 하려고 네. 평화선언 하겠다고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는데 북한은 예.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네네. 그것이 이제 이번에 그야말로 한일 간의 서틀 외교가 정상화됐다. 네. 특히 이제 이 얘기는 루미또 네. 대통령께서 방미 전부터 이제 루미또 양국 간에 그렇죠. 그 얘기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미국 갔다 오자 맞아 이렇게도 기사가 방문한다는 것은 방문하기 직전에 아시죠? 그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 리스트로 다시 다시 올려놓고 복원해줬죠. 복원했고 서로 우리가 먼저 했어요. 네, 맞아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피해자고 저쪽 가해자이지 네. 않습니까? 네. 가해자가 먼저 풀기는 어려워요. 피해자가 풀어야지. 우리가 언제 통 크게 통 크게. 열어주니까 저쪽도 그게 왔다 이거죠. 저는
윤석열식 리더라고 생각해요. 아, 네. 네. 가해자가 아무리 풀려고 해도 네. 피해자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네. 어떻게 풀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저희가 싸워도 당한 쪽에서 풀지 않으면 잘못한 쪽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풀어져요. 네. 근데 이제 큰 윤석열식 의도를 했다고 보고요. 아, 이것이 결국은 한미일 네. 삼각 공동 그 안보 라인, 네. 경제 라인, 네. 네. 문화 라인을 구축. 네, 아, 그렇군요. 그게 이제 시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하원에 있는 그 외교 네. 쪽에 어떤 의원분은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곧 이어서 그 G7 히로시마에서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정상회담 있을 수 하겠죠. 있죠. 심지어는 G7에 한국도 넣어서 G8를 해야 된다. 이 얘기까지 지금 그렇죠. 나오고 나오고 있어요. 있죠. 맞아요. 그래야 이제 경제와 안보의 공동 전선이 네. 확실하게 네. 원래 G8에 네.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일본이 반대했었어요. 네, 맞아요. 우린 쟤네랑 못하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기류가 좀 보이죠? 누그러들고 네. 있어요. 그래서 한국도 넣고 여차하면 한 뭐 호주나 인도까지 넣어서 G9, G10까지 가면 생각보다 네. 여기까지 네.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 네. 또 동부아시아권의 그 경제 공동체, 안보 공동체에서 그렇죠. 지금 굉장히 중요해졌죠. 중요해졌죠. 사실 이제 저희가 민주당을 보면 제가 너무 한심하다고 네. 제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1990년대만 해도 냉전 체제가 좀 끝나고 네. 중국이 이제 사방세계 나라를 개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하고 지금은 신냉전 체제가 다시 아, 지금 네.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원래 세계 질서라는 게 시시각각으로 그렇죠. 변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작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 세계가 지금 그 한미 또 북중러 네. 이 네. 양 극단으로 예, 지금 점점 갈라지고 갈라지고 있고 이 위중한 상황에 서방과 독재 국가들 사이로 사이로, 갈라지고 네네. 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위중한 상황에 우리가 어떠한 명확성을 가질 것인가. 저는 지금 외교적으로 모호성을 가져야지 된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네. 분명하게 명확성을 가져야 되고 네. 특히 민주당에서 우리가 미국과 일본과 손 잡았기 때문에 이 양 구도 체제가 더 분명해졌다. 이거 착각이에요. 네. 정말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실 네. 수가 있을까 싶고 하고 특히 저는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요. 민주당에서 아니 자기네가 별도로 미국 간 데도 있어요. 어떻게 가요? 지난번에 양이원영 의원 네. 뭐 일본 가서 아무도 못 만난 거 아시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아니 자기네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 세력입니까? 국방과 외교는 대통령이 특히 특별한 영역이에요. 네. 그렇죠. 네, 국가와 미래와 관련된. 네. 그런데 가서 뭐 그 북한과의 군사 네. 라인을 다시 개통하겠다. 아니 무슨 뜬금없는 얘기를 아니 북한과 전화 통화해서 대한민국 핵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됩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도 네. 못했어요. 문재인 그때 대통령이 끊어져가지고. 못한 거를 지금 살라인 말로만 아무런 하고. 책임과 권한도 없는 네. 민주당이 자기네들이 가서 그 따로 그 미국과 협상하겠다. 이게 도대체 애기들도 생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아니 그럼 미국에서 만나줍니까? 그러니까요. 비행기값만 없어지지. 그러니까요. 민주당 의원도 옛날 중국에도 자기 따로 가고 네. 일본도 가고 했는데 성과가 뭐가 있어요? 그냥 망신만 당하고 망신만 왔지. 당하고 왔죠. 네. 아 정말 저희가 참 야당복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면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예.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의회 연설하실 네. 적에 여야 구분 없이 모든 의원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 그렇죠. 치고 네. 다 사인 받고 그렇죠. 네. 제가 그거 어저께 물어봤어요. 그 무슨 사인? 이번에 정정식 의원이 갔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그 무슨 사인을 도대체 받았냐 그랬더니 그 여야 의원들 전부 다한테 그 윤 대통령 연설문을 다 나눠줬대요. 아, 네, 네, 그렇죠. 그때 거기에다 그거 갖고 와서 사인해달라고. 네. 그래서 줄을 서 있었대요.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윤석열 거기에서 네. 특히 미국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네. 좀 그거와 많이 했죠.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마움을 받았으면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그 나라의 국격이다. 네. 아, 네. 품격이다. 예. 아, 우리는 뭐 일부 정치 세력에서 맨날 미국만 욕하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한국 전쟁 일어났을 적에 22개국에서 연합국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네. 196만 명의 군대를 보냈어요. 네. 그중에 90%
미군들이었어요. 미군들 중에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통령 아들, 네. 사령관 아들, 네. 장관들의 아들들이 대한민국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대한민국은 어땠냐? 음. 지구상에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였어요. 미국 그 입장에서. 나라에서 미국에서 와갖고 그때 당시 64만 5천 명이 전사했거든요. 그 중에 17만 2,800명이 미군이 전사를 했어요. 뭐 그거 그런 생각하면 혈맹 아닙니까? 고마운 네. 거죠. 근데 그 고마움을 이번에 표현하는 것이 국격에 걸맞는 어.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여야가 다 감사합니다. 네. 표현 네. 거죠. 네. 그 말씀하신 그 윤석열식 통큰 외교가 통했는지 지금 지지율이 4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긍정평가 34.5% 리얼미터 조사에서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기상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반영됐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네네. 이제 특히 아시다시피 일단 이제 일본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분도 지지율이 30% 그래요. 근데 초반에서 헤맸지 지지율 않습니까? 확 올라갔어요. 근데 지지율이 지금 50%까지 네. 올라가고 네. 이번에 아주 국정에 그 자신감을 갖고 선거도 다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특히 이제 그 방안을 일본 측에서 먼저 주니까 그렇죠. 네. 시기도 당기겠어요. 네. 당기다 네. 보니까 네. 의지를 보였다 그러세요. 네네. 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전만 해도 워낙에 지지율이 낮아서 네. 심지어는 뭐 이러다 기시다 내가 이제 총선에서 지방선거에서 패하고 네.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한미일이 다 윈윈이 서로 이기는 그렇죠. 네. 그런 맞아요. 구조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로 바이든 대통령도 네. 뭐 지금 최근에 좀 뭔가 분위기가 좋다고 아니 그러고 우리 네. 네. 저 생각해 보세요. 그 미국은 국빈 방문이 프랑스 미테랑 마카롱 네.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니까 그렇죠. 국빈 방문이라는 것이 간단한 행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국빈 방문 중에 재선을 그렇죠. 나오겠다라고 출마 선언을 출마 선언을 네. 할 정도로 이번 한미 네. 그 국빈 방문의 두 정상 간의 만남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고 그렇죠. 그만큼 바이든의 지지율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정치적 이벤트였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드리고 이제 윤 싶습니다. 대통령이 그동안에는 외교 순방만 갔다 오면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네. 그 징크스를 이번에 깼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음. 이 한미 때 이제 올라간 게 한일 조금 있다 하면 네. 또 더 올라가고 G7 때 또 올라가지 아.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는데 네. 그래서인지 오늘 어제 윤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실 앞마당에서 예고 없이 갑자기 기자간담회를 네. 하고 네.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막 그 도스팅 그동안 안에서 섭섭했죠 하면서 근데 나는 살찌더라. 농담도 하시고 예. 또 앞으로 개혁할 거 속도를 내고 음. 방향 고칠 건 고치고 소통도 강화하고 네. 이게 아주 상당히 여유와 자신감을 보이는데 이게 아마 내치에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럼요. 대통령이 자신감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대통령께서 저희 이제 지도부가 지난번에 그 만찬 초대받아서 갔을 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도어 스태핑이 막 중단된 네. 때였어요. 네. 도어 스태핑 하실 적에 정말 기자들하고 김치찌개도 끓여주고 싶고 뭐 네. 이런데 도어 스태핑 하는 동안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신문 다 보고 그 수석들한테 전화해서 장관들한테 전화해서 기자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네. 모르니까 그래서 2시간씩 네. 이렇게 파악을 했대요. 예. 맞아요. 피곤한 피곤한 그렇죠. 일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하시려고 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쓰레빠시는 네. MBC 기자 네. 때문에 그것이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하튼 대통령께서 용산으로 가신 것 자체가 네. 그 대국민 소통, 또 기자들과 기자실이 다 바로 1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대통령실하고 바로 네. 오르내리면 다 보이는 위치에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소통은 앞으로 더 강화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됩니다. 오늘 10일이 1주년인데 그동안 이제 전문가들의 평가를 좀 보면 1년 동안 잘한 것으로는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 그리고 한미일 외교 보건, 부정부패 청산을 좀 뽑았고 또 잘못한 것으로는 협치 실패, 검찰 위주의 인사, 저자세 외교 등을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한번 1년을 되돌아서 좀 평가를 해주시자면. 이게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그 3대 개혁 있지 않습니까? 노동, 연금, 교육 개혁. 다 인기 없기 어려운 개혁이죠. 네. 그런데 의외로 노동 개혁 하신다고 했을 적에 특히 이제 강성 그 건설 노조, 네.
압수수색하고 했을 때 대통령 지지도 올라갔습니다. 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신감을 갖고 네. 실질적인 계획을 하시면 네. 음. 맞아요. 이것이 뭐 앞으로도 4년이나 남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네. 그래서 그 토대를 1년차에 다 만들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 식으로 뭐 1년차가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이런 것을 쭉 이런 쇼는 안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기반을 마련했다. 저는 그것의 끝판왕은 정치개혁이라고 봅니다. 아.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네. 여야를 막론하고 네. 정치인의 부정부패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대통령이 되셨으면 어, 하고 네. 이제 민주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자기 마음대로 검찰 출두를 했는데 무슨 자기가 민주화 투사나 무슨 독립 운동가인 모양 아주 그냥 뭐 굉장히 뭐 기세등등하게 오셔가지고 검찰을 못 만나고 결국 쫓겨나갔는데 네. 그런데 그러면서 취재진 앞에서 가슴을 탁 터치면서 내가 프랑스에서 훈장 두 두 개 개나 받은 사람인데 뭐 이러면서 자랑하고 아니 이게 뭐 하는 시옵니까 이게? 저도 학교 다닐 때 상장 좀 받았어요. 뭐 한참 안 받아본 사람 있습니까? 네. 아니 저는요 암행어사 출제했는 줄 알았어요. 아, 무슨 네. 관에 무슨 그 한간호를 잡으러 아, 암행어사 검찰 잡으러 가셨나? 뭐 그러신 것 같아요. 암행어사인 줄 알았어요. 네. 아니 그거 생각해보세요. 일반 국민은 생각할 수도 없는데 김영철 반부패 수사 네. 제2부장 네. 나와라. 네. 뭐 대면하겠다. 면담하겠다. 네. 아니 그게 도대체 입법기관의 한때 수장이었던 분입니다. 그분이 대한민국의 정부 체제, 검찰 체제를 진짜 뭐 표현이 좀 그런데 뭐 진짜 우습게 보는 거죠. 네. 멸시하는 거죠. 어. 입법기관이 이렇게 법을 안 지키고 아니 일반 국민들이 자기 수사 받겠다고 갈 수도 없지만 네. 아니 그 부장 나와라 이게 돼요? 죄 지어서 지금 피의자 신분인 사람이 오히려 검찰한테 가서 검찰 나와 뭐 이런 거랑 그러니까요. 똑같죠. 그럼 검찰 그리고 또 면담 일정 안 잡혀서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럼 전화라도 하겠다. 아니 아무나랑 전화를 합니까? 네. 뭐 지금 워낙 높으신 분이니까. 아 나 진짜 이렇게 불손할 네. 수가 없어요. 네. 네. 아니 그거 더더군다나 핸드폰에 연락처 전부 다 없애고 그러니까요. 사실상 이게 이제- 증거인멸 해놓고 취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되게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는 이제 거주가 확실할 때 네. 증거를 인멸했을 때 네.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네. 이럴 때 이제 그 영장이 기각되고 네. 불구속 수사 기본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난 도망가지는 않겠다. 요거 하나는 잡으려고 한 거 같아요. 아. 네. 도주 우려는 없다. 어. 도주 우려 없다. 네. 이거죠? 근데 이제 불구속 안 되려고. 네. 어차피 이제 수사는 되니까. 네. 수사 증거인멸 했잖아요. 보세요. 제가 뭐 잘 먹고 살자? 무슨 연구소? 아, 네. 무슨 연구소죠? 연구소 이름도 되게 특이하던데. 아, 평화와 먹고 사는 네, 문제 먹고 사는 연구소. 문제. 아, 연구소. 거기 네. 압수수색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가 민주당 의원들끼리 잘 먹고 사는 연구소가 막 이런 생각이 돈봉투. 네, 돈봉투 돌린 거 보면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잘 먹고 사는가를 연구한 연구소인지 네. 저는 그 연구소에서 그동안 무슨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압수수색 들어가니까 하드디스크 다 없앴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다 네. 지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검찰에 그 자택 압수수색했을 적에 그때 없었고 네. 뒤늦게 휴대폰 제출했을 때 전화 기록부 뭐 카톡 메시지 다 없애고 네. 초기화해서 제출했어요. 네. 아니 증거 인멸 이미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네, 이미 그러면은 구속 기소해야죠. 네. 체포영장 발표해야 네.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뭐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체포영장 발표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민주당에서 박광원 원내지도부 출범 후에 첫 의원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지금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조치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두 의원 탈당시켜야 한다 이런 의견이 좀 강한데 지금 오늘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과가 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민주당이 친명계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네. 세상이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윤리심판원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우리 당으로 좀 윤리위원회인데 네. 저희는 윤리위원회가 뭐 여러 가지로 작동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 민주당은 윤리심판원이 작동했다는 게 들어본 적이 아. 없어요. 네.
일단 뭐 현재 이재명 당대표부터 네. 그 당원 80조 고쳐갖고 그때 숨어갖고 네. 기소돼도 그냥 당대표 하고 그렇죠. 또 맞아요. 공천권 행사하겠다고 하는 정당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제가 이 얘기 이제 송영길 전 대표께서 네. 건불 5년이다. 네. 이거 정말 맞는 얘기예요. 네. 권력 5년뿐이 안 갑니다. 네. 그런데 이런 얘기도 하세요. 이제 지금 뭐 700명을 자기네들 수사했다. 이것도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 적별 수사한다고 하면서요. 아이고. 박근혜 정부 1000명 수사했어요. 구속 수백 명하고요. 네. 그리고 거기도 구속만 목숨 끊은 200명이 분들도 여러 됐고요. 명이에요. 그 네. 때문에. 그 5분. 네. 네. 자기네들 적별 수사한다고 5년 내내 네네. 수사했고, 네네. 아니 이제 뭐 그것도 본인 주장이에요. 근데 아직 구속된 분도 거의 없어요. 네. 네, 굉장히 속도가 느리죠. 네. 근데 무슨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내내 그러니까요. 비리도 정치를- 아니고 그냥 네. 적폐라는 걸로 네, 몰아가지고. 적폐로 몰아갖고 그러면 5년 내내 검찰 갖고 그 야당 탄압한 겁니까? 네. 아니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거고. 네. 자 보세요. 그렇게 5년 권력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어떤 생각을 했냐. 이번 동봉투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2008년도에 박태 예, 예. 당시 당대표 나오면서 이제 문부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12년도에 4년 후에 네. 그때 이제 터졌죠. 고승동 그렇죠. 의원 전 의원께서 해서 터져갖고 그것 때문에 우리 당은 당 간판이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네. 비대위가 네. 되죠. 그리고 또 그걸로 박희태 당시 국회의장은 정계 은퇴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 뭐 처벌까지 다 받았어요. 네, 처벌까지 다 네. 받았고요. 근데 그게 그 4년 후에도 다 들켜서 다 조사받고 우리 당은 그 후로 전당대회에 동풀었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네. 네. 그게 15년 전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은 불과 2년 전에 네. 일어도 우리 당이 그것 때문에 당 간판 바꿨는데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2년 전 사건을 뒤진다. 아니 15년 전에도 4년 전 사건 다 뒤져갖고 그러니까요. 다 아니, 정계 증거가 은퇴하고 나왔으니까 그런 네. 거지 뭐 그리고 일부러 그게 뒤졌나요? 별건 수사라고. 아니 이분이 변호사인 거 아세요? 네. 송영길 네, 변호사 전 맞아요. 대표께서 맞아요. 아니 변호사예요. 네. 이게 별건 수사 아닌 거. 이정근 씨가 뇌물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녹취가 나오는 다 나온 거 네.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별건 수사가 됩니까? 기획 수사라고 그러는데 말이 네, 안 그게 되죠. 어떻게 기획 수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자기들이 걸리면 다 별건이고 기획이고 기획이고. 남이 그리고 자기들이 보세요. 수사할 때도 다 정당한 아니, 거고. 지금 뭐 자기가 남한에 난파된 간첩도 아니고 자수하여 강경첩됐다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갖고 풀려지도 않는데 아니 어차피 수사의 최종 종결점은 송영길 전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네. 다 조사에 가다 보면 어차피 시간 되면 다 불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자기가 먼저 딱 가갖고 나 외에는 다 무죄를 해라. 이게 무슨 말이 돼요? 네. 그리고 또 무슨 지금 특수부 수사를 공안 일부로 옮겨라. 아니 뭐 자기가 대한민국 대통령도 그거 못하는 거 아, 아시죠? 못해요. 아니 지금 대한민국을 정말 우습게 보나 봐 이분이. 아니 어떻게 이런 분이 입법기관에 네. 그 대표까지 하셨는지 네. 정당의 대표까지 네. 하셨는지. 아니 그리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박광호 원내대표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이 지도부 구성을 두고도 논란이 있습니다. 우선 5명 중에 4명이 법조인인데 검사 출신, 김앤장 변호사 출신, 뭐 증권맨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로남불이에요. 맨날 네. 저희 보고 뭐 검사당이다 그러더니 네. 우리 당에는 지난 비대위도 그렇고 지금 그 지도부도 검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김기현 대표는 판사를 아주 짧게 했죠. 네. 실질적으로 정치인의 네. 행보를 꼭 걸어오신 분이죠.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왜 건불 5년 얘기를 했냐.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 박근혜 비대위 체제로 바꾸면서 그게 바로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으로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친이계가 일종의 뭐라 그럴까 정리된다. 네. 네. 카운트 뭐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는 그런 네. 계기가 됩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송영길 네. 그 전 대표의 뭐 유무죄의 문제가 아니라 네. 결국 이재명 대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거대한 도도한 물결.
정치개혁의 물결을 흐른다. 어. 이것이 결국은 민주당의 간판을 내릴 거고 아, 민주당이 지금 당장 박강원 그 원내대표는 사실은 이제 비명자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낙연 대하고 좀 더 그렇죠. 가까워진 그런 분인데 이것이 지금 민주당의 지도 체제를 바꾸고 네. 그러면서 결국은 그 당시에 그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네. 정권이 정치가 네. 정치 권력이 바뀌듯이 이번에도 그러한 이재명에서 계기가 될 것 다른 쪽으로 어. 넘어갈 거다. 네, 그래서 저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이낙연계는 깨끗하냐? 네. 이낙연계는 뭐 잘 아시다시피 옵티머스 라인 네. 디스커버리 등 뭐 펀드 사기 네. 좀 조사할 게 많은 거 네. 아시죠? 그리고 저는 이것이 여기서 그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어. 우리 당도 마찬가지예요. 음. 우리 당에서도 비리가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비단 그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의 시간은 아주 빠르게 째깍째깍 더 빠르게 가고 있지만 얼마 안 비단 남았다. 얼마 안 남았지만 그것이 음. 그렇다고 이낙연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네. 이것이 우리 당에도 영향을 미쳐서 음. 이제 정말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정치권에 빚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드는 어. 거지. 저는 그래서 내년 총선에 굉장히 기대를 해요. 내년 총선은 정말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어. 중요한 박점이다. 네. 여야 다 모두 이제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 20대 여성한테 물어봤어요. 어, 네. 왜 이렇게 우리 당을 싫어하냐? 아니 왜 그날 그걸 물어봤는데 20대 여성이 네. 우리 당 지지가 7%라는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 당을 왜 이렇게 싫어하냐 그랬더니 뭐 이러이러한 얘기들을 다 해요. 네. 그러면서 뭐 비슷한 얘기예요. 검사가 너무 많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재명 대표는 지금 범죄 피의자고 지금 10여 건 이상으로 지금 수사를 네. 받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 정도 죄는 여야가 다 진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 다 범죄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 불신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오죽하면 지금 제3당이 나오겠다고 금태섭 그렇죠. 네. 이럴 정도로 지금 여야가 다 중도층의 확장에 실패하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잘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정말 정치권에 빚이 없는 네.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가 그래서 이제 모두에 노동개혁, 뭐 교육개혁, 그 연금개혁도 중요하지만 예. 결국 마지막 방점은 정치개혁이다. 네.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 만나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하면서 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당에서 뭐 서열이라고 하면 뭐 투탑 체제이긴 하지만 네. 그 당대표 우선이니까 네. 그 원내대표로서는 그 정도의 경향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늘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헌정사의 야당 대표가 범죄 피의자였던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범죄 피의자를 대통령께서 만나실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봐요. 야당 대표가 야당 대표다워야 네.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취임 1년이 다 되도록 안 만나는 아니, 그래서 경우는 제가 늘 얘기하는 없었기 거예요. 때문에. 이미 기소됐을 적에 당대표 원래 당원당규 바꾸지 않았으면 80대 안 바꿨으면 당대표 내려놨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새 지도부가 등장했으면 네. 새 네. 당대표를 만나셨겠죠, 당연히. 그런데 범죄 피의자를 대통령이 만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이재명 대표를 못 만나면 네. 그럼 또 이 박광원 원내대표도 못 만나고 야당을 계속 못 만나게 되는 상황이 2년차 중반 이후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네. 그게 그 멀지 않았다고 봐요. 아. 이제 그 매주 금요일날 그 이재명 대표께서 재판받고 계시죠? 네. 그것도 뭐 다른 것도 기소됐건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네. 안 물러나면 어떡해. 아이고 민주당도 뭐 그냥 내년 안 총선 만나고 치러야 그냥 되는데 총선까지 그냥 이대로 내년 가는 총선 건가요? 치러야 되는데 네. 저는 여야가 네. 지금 다 사실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 부지런히 환골탈퇴하지 않으면 네. 내년 총선에서 아주 처참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근데 저는 그래요.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랑 단독으로 만나는 건 뭐 말이 안 되겠죠. 근데 여야 지도부와 다 함께 그리고 국회의장단과 함께
큰 자리에서 네. 만나면 N분의 1로 만나면 그거는 가능하지 아니 않나? 대통령께서 그 국회의장 민주당 출신이시죠. 김진표 의장님 만나시잖아요. 국회의장만 만나서 해결이 안 되니까. 아니 그 이제 문제는 대통령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 범죄 피의자를 대통령께서 만나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그것도 N분의 1로 한 둘이 10명, 20명 아니 N분의 만나면 괜찮아. 1은요 기념식에서도 해요. 네, 사이버 국회에서 기념식에서도 물꼬를 한번 만나고 치고 악수도 나서 하고. 야당 원내대표 근데 만나면 명분이 지난번에 생기잖아요.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김기현 대표가 이번에 하셨죠. 바로 당대표 되자마자 네. 만나자마자 악수한 손에 온기가 마르기도 전에 우리 당을 막 비난하더라고 원색적으로. 그건 근데- 그분이 네. 부족한 거겠죠. 네. 근데 또 그래가지고. 대통령 만나고 나서 그 특히 이제 그 영수회담이라고 하시죠. 그렇게 하면은 비공개도 있을 수도 있고 사실 네. 그런데 그건 이런 뭐 것도 할 뭐 필요가 할 없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또 그것까지 할 필요 네. 없죠. 네.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오자마자 또 대통령이 또 뭐 별얘기 다 할 것이 그분의 품성으로 봐서는 너무나 뻔하다. 국민들이 그건 평가 안 했죠. 아니, 근데 저분이 그- 원래 저런 분이겠지 하고. 네. 근데 그때 만날 필요가 저는 아, 있지 아, 않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뭐 우리 국민의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국민의힘 지도부가 연일 왜 이렇게 아. 설화가 많은지 구설도 네. 많고 이번에 태영호 의원 녹취록이 또 나와서 이진복 예. 수석이 뭐 공천 얘기하면서 이 외교안보 문제, 한일 관계 문제 좀 주력해달라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논란이 있는데 글쎄요 이게 뭐 그렇게 만일 정수석이 얘기했다는 게 적절한 얘기는 아니지만 또 뭐 외교적인 문제 좀 도와달라고 또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 어떻게 아니 생각하세요? 이제 당선이 협의하니까 네. 이런저런 그 메시지 공유를 같이 합니다. 네. 당시에 이제 그 며칠 전에 네. 그 대통령께서 그 반미 그저 제3자 변제 얘기했을 적에 이재명 대표께서 뭐 엄청나게 폭언을 쏟아부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아니 그렇게 그 제3자 변제 폭언을 할 거면 문재인 대통령 때 대법원 판결 났을 적에 자기네들이 해결했으면 됐죠. 그러니까요. 그거 윤석열 대통령께서 해결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하튼 제가 메시지 공유를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분끼리 얘기니까 사실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진실 게임이에요. 네.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제 느낌인데 저도 지도부에 있어봤지만 네. 그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진복 수석과 당 지도부가 이진복 수석이 하명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지시에서 네. 공천권을 가지신 분도 아니고 네. 그리고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음.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시고 늘 당도 찾아오시고 이제 보세요. 3월 8일 날 전당대회 끝나지 네. 않았습니까? 3월 9일 날 8시 현충원 갔었어요, 지도부가. 네. 그 다음에 이제 9시에 최고위하고 그 직후에 태영호 최고께서 이제 대통령실로 그 방문 예방했다는 거예요. 이제 네. 인사도 할 겸. 청와대 덕담을 했다는 것이 부분의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서로 뭐 도와주고 네, 도와달라 하고. 4.3 때 이제 그 좀 발언들이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되니까 그런 네. 것에 대한 어드바이스도 하고 근데 이렇게 어드바이스 했다고 해요. 일단 제주도민들께 사죄를 해라. 네. 근데 사실 이제 전당대회 기간 내에도 먼저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 얘기를 제주도민들에게 정말 그 사죄드립니다. 그 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고 나서 그날 그 비서진들과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예컨대 이제 그 한일 간의 그런 문제 의제 공유합니다. 근데 거기서 공천이란 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태영호 의원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본인이 좀 과장했다. 이유는 강남은 원래 두 번 공천을 안 줘요. 네. 그러니까 보좌진들이 잘 말을 안 듣는데요. 공천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자꾸 보좌진들이 다른 의원실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 근데 원래 태영 의원님은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도 하신 적도 있어요. 본인은 뭐 이렇게 가장 그 접경 지역에 가서 한번 싸워봅시다. 네.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네. 있어요. 음.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좀 보좌진들을 단둘이 하려고 그런 네. 얘기를 좀 하신 게 아닌가. 예.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보좌진이에요. 네. 아니 이게 업무상으로 대화를 한 거잖아요. 그 의원과 보좌진. 그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외부에다가 까발리고 공개하고 언론에 넘긴다. 이거는 직업윤리상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참 이게 정치적 동지인데 보좌진이라는 게 개인도 아니고 뭐 성희롱 발언도 아니고 네. 그냥 업무적인 지시 대화였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외부 아니 공개를 외부도 우리 당하고 MBC와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MBC에다 딱 갖다가 그러니까요. 녹취를 넘긴다는 것은 사실 좀 경악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업윤리가 보좌관의 직업윤리가 안 맞는 안 맞는 거 거죠.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녹취한다는 것도 이거 불법정보거든요. 그것도 방송에서 틀을 수 있는 거지. 법적인 네. 문제도 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네, 그렇기도 하고 지금 이제 그 비서가 지금 그만둔 상태로 알고 네. 있는데 지금 그 개인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어요. 네. 예. SNS 상에서 별 얘기들이 좀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결대대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태용호원을 앞고 우셨대요. 저는 그걸 못 봤는데 네. 기자분들 저한테 왜 우셨냐고 물어봐 달라고 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숨 걸고 탈북해서 남한에 와서 가족도 하나 없고 네. 친구도 한 명도 없는 데서 집권 음. 여당의 지도부까지 올라갔다는 그러니까요. 거 그 눈물이 나고 들으는 거예요. 그분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가장 최측근인 비서가 그 했던 말을 갖다가 녹음을 해서 MBC로 남겼다. 그것을 또 태영호 의원한테 반론도 들어보지 않고 그냥 네, 그렇죠. 그 뉴스에서 때렸다. 네. 이거가 정말 태영호 의원님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미 대한민국 네. 국회의원이시고 뭐 국민이시지만 그분이 매번 전당대회 때마다 매 전당대회 합동 연설회마다 끝나면 꼭 그러셨어요. 대한민국 한세 그러고 네, 순두적 맞아요. 맞아요. 분인데 맞아요. 그렇죠. 이분이 글쎄 마음의 상처가 네,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차원의 대응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을 그은 상태인데 진상조사를 통해서 좀 자세히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좀 나오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비리 문제가 아니고 비리는 당연히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두부 간의 대화 문제인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네. 저도 이준복 정무수석 아시는데 그분이 말을 함부로 쓰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뭐 대통령을 모시고 계신 그 정무수석이 뭐 공천을 운운했다? 저는 뭐 그 지금 그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해서 당에서 좀 협조 좀 해주세요. 이 정도 말은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네. 저희가 수시로 소통하니까. 근데 공천 같은 민원 문제 하실 정도로 그런 분은 저는 아니라고 제 경험에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두분 다 거짓말 수 부인하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네. 뭐 그건 그렇게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우리 김행 전 비대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